자, 이번 시간에는 TET 1급 제39회 기출문제 풀이 중에서 법인세 관리에 관련된 것만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프로그램 설치부터 해야 되니까요. 여러분 교재에 있으신 거 거기 해당되는 거 기출문제 39회 선택하셔서 해도 되고요. 지금 저는 공인회계사회 기출문제 다운받았던 그 기출문제 풀이해서 직접 한번 설치를 한 다음에 얘를 갖고서는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TET 1급 이 다운받은 자료를 클릭해서 설치를 해야 되겠죠. 설치 중입니다. 나오고요. 그 다음에 확인 시켜놓고 자, 그럼 설치 39회 해야 되겠죠? 확인 누르시고요. 그리고 확인. 그 다음에 프로그램이 일단 있을 텐데. 떴죠? 자, 회계 프로그램에서 이전 입력하셔야 될 게 다운받으실 때 거기 기록되어 있었던 거 항목을 보시면 되겠지요. 여기 일단 여러분이 입력하셔야 될 화면은 이거 크기가 너무 작네요. 우선 임시 그 수험번호는 D, 여러분이 혹시 이게 따라서 받으셨을 때는 D39 일자 8개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감독관 번호 있죠? 감독관 번호는 VG1 이렇게 해주시면 프로그램이 실행될 것이고, 교재에서 백데이터로 받아놓으신 걸 사용하실 때는 굳이 뭐 이거 입력하실 필요 없겠죠? 저는 여기 공인회계사에서 시험 다운받은 걸 사용하기 때문에 여기 그대로 한번 입력해 보도록 할게요. 39 11 11 11 11 그다음에 이름은 이름 쓰시고요. 자, 그 다음에 선택 유형은 A형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감독관 번호는 VG1. 자, 이렇게 입력을 끝나게 하면 파일들이 쭉 설치가 되죠. 자, 됐고요. 자, 그런 다음에 지금 우리가 사용할 문제를 풀이할 것은 법인세 조정, 법인세 관리에 대한 것이고요. TET 1급에서 법인세 연습하실 때, 시험을 보실 때에는 TET 1급에서는 주어진 회사가 두 군데예요. 그래서 위를 눌러보시게 되면 위에 있는 거성산업은요, 일반 전표 입력과 소득세 관련 연말정산 자료 입력하는 파일로 자료가 주어져 있고, 우리가 할 것은 법인세 조정은 이렇게 밑에 별도로 그 회사가 주어집니다. 우리가 연습할 것은 여기 광성이라는 곳에서 연습을 할 것이고, 여기 설명을 할 것이고요. 로그인 누르시게 되면 회사가 광성으로 바뀌었어요. 우리는 법인세만 할 것이니까 기출문제 5번 여기 이 항목 법인세 조정에서만 다음과 같은 문제를 해결해 보도록 할 겁니다. 자, 이제 설치가 됐으면 문제를 보고서 하나씩 문제를 해결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잠깐 내려놓고요. 그 다음에 문제를 봐야죠. 자, 문제를 보시게 되면 39회 기출문제, 작년도 제가 2020년도 1회분부터 2020년도 거는 1회부터 5회까지죠. 5회분을 갖다가 쭉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중간에 작년에 한번 코로나 때문에 시험을 갖다가 시험을 갖다가 응시하지 못한 회차가 있어가지고 6회가 아니라 작년 거는 총 5회가 진행이 됐고요.
여기 보시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여기 임시 우리 원서 수험번호하고 그다음에 감독관 번호 제가 잠깐 메모를 해놨어요. 참고로 보시면 되겠고요. 자, 첫 번째 이렇게 첫 번째부터 보여드리는 게 한 해 동안에 제가 총 5회 내지 6회를 갖다가 쭉 풀게 되면 1년 동안 TAT 1급에서 어떤 시험 문제들이 출제되는지 그 흐름이라든지 내용들을 쉽게 파악할 수 있으실 것 같아서 지금 1회부터 작년도 1회부터 한번 문제를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일단 법인세 관리 문제 35점이고요. 상당히 배점이 크죠. 35점이면 TAT 1급에서 총 70점이 우리가 합격 커트라인인데 35점이면 앞에 거 다 맞았다고 할지라도 요걸 틀리게 되면 거의 자격증 떨어질 확률이 높다는 얘기죠. 최소한 여러분들이 법인세 관리 총 5문제가 나와 있는데 이 5문제 중에서 3문제 이상은 정확히 맞추실 수 있어야지 합격하는데 그나마 안심권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자, 일단 법인세 관리에서 첫 번째 나온 거 보니까 1번 문제는 수익금액 조정명세서, 2번은 감가상각비 조정명세서, 세 번째 거는 퇴직연금 부담금 조정명세서, 그 다음에 네 번째 거는 소득금액 조정학계표, 마지막 5번째 문제가 기부금 조정명세서. 제 경험에 여기서 이거 시험 풀 때 보니까요, 지금 이 항목만 무려 40분 정도 이상 걸리더라고요. 이 5문제 해결하는데 충분히 연습이 되어야 되고, 여기 TAT 1급 시험 문제가 90분인 것을 감안한다면 앞에서 일반 전표 입력과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부가가치세 부속서류, 그 다음에 소득세 이 부분에서 100분 중에 90분 중에서 40분, 45분 거의 안에는 다 해결이 돼야지 이 문제를 다 마무리 지을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되는데 연습이 많이 필요한 부분이긴 하더라고요. 참고로 그냥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됐고요. 우선 여기 수익금액 조정명세서부터 보도록 할게요. 수익금액 조정명세서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지금 법인 세무조정을 할 때 법인 세무조정을 할 때요, 첫 번째 수익금액 조정명세서에 대한 문제가 나온단 말이죠. 수익금액 조정명세서에서 여러분이 좀 주의해야 될 게 뭐가 있을까? 법인에 대한 수익금액 조정명세서를 갖다가 하실 때는요, 주의한다기보다 여러분이 아셔야 될 거겠죠. 크게 법인의 수익금액은 법인세 조정에서요, 우선 대부분 많이 나오는 항목들이요, 재화입 판매 관련된 거예요. 재화 판매된 것이 제품 수익금액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물론 이 재화입 판매 중에서는 부동산은 제외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을 제외한 판매 금액을 수익금액으로 본다는 거 첫 번째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용역의 제공이에요. 용역 제공에 대해서 여기 수익금액을 문제를 많이 내게 되는데 지금 여기 문제에서 나온 것처럼 건설 진행과 관련된 문제가 첫 번째 용역 제공에서 주로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고요. 두 번째는 임대 소득에 대해서, 임대 수입에 대해서 용역 제공과 관련돼서 시험 문제를 많이 내더라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요, 장기 할부 판매로 된 것이 우리 법인세법에서 이제 수익금액으로 구분하는 것 중에 세 번째 거. 네 번째 거는 보통 회사 기업에서는 자비익으로 계상을 많이 해놓고 있는데요. 여기 부산물 매각대금에 대한 게 우리 법인세법에서는 수익금액에 포함시켜 주어야 될 항목들이랍니다. 이 문제를 보아하니 여기서는 지금 여기에 파란색으로 여기 임대 수입에 대한 여기 부동산에 관련된 거죠. 부동산 건설과 관련된 진행 상황을 갖다가 추가로 시험 문제를 출제했네요. 자, 내용들을 천천히 한번 읽어볼게요. 공사 진행 현황을 보니 우선 운정 오피스텔 신축은 운정산업이 도급자이고 공사 기간은 2018년 11월부터
2019년 7월까지 1년이 넘지를 않네요. 자, 이번에는요, 여기 동대문 신축 쇼핑몰이라고 되어 있는데, 도급자는 동대문 물산. 지금 여기 회기년도가 2019년도로 되어 있는 것을 감안했을 때, 얘는 아직 진행 중이겠죠? 그래서 진행 중인 이 임대 수입에 대해서 법인세 세무조정할 때 수익 금액이 얼마인지를 갖다 물어보는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 법인세상 결산서상 수익 금액은 손익계산서 매출 계정에서 조회하래요. 이따가 바로 조회하는 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광성은 사업 다각화를 위해서 2018년부터 부동산 개발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부동산 업자하고 얘기를 하고 있죠. 3번 자료는 광성의 현장별 계약 내용, 공사 진행 현황. 이따가 참고하면 되겠고요. 광성은 중소기업이라네요. 단기공사 1년 미만에 대해서는 인도 기준으로 수익을 인식하고 있대요. 그 인도 기준으로 수익을 인식하고 있다면 얘는 벌써 2019년 회계 기간 동안에 수익 금액을 제대로 다 인식을 해서 마무리가 됐을 테니 지금 이번 문제에서는 해당 사항 없다는 것을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네요. 자, 문제 여기 보기 5번째 주어진 거는요. 제시된 공사에 대해서만 손익의 귀속 시기를 검토하라고 나와 있죠. 자, 평가 문제. 항상 문제를 푸실 때는 이 평가 문제 순서대로 하나씩 해결을 하시면 될 거예요. 1번 문제는요. 수익금액 조정 계산에 여기 결산서상 수익금액 조회해서 반영해보래요. 자, 그러면 하나씩 요 순서대로 반영하는 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요. 프로그램을 띄워야죠. 자, 화면에서 첫 번째 첫 번째 문제에서 수익금액 조정명세서 첫 번째 항목 여기 있죠? 여기서 수익금액 조정명세서 클릭해 보시고요. 자, 첫 번째 문제에서 수익금액 조정 계산에 결산서상의 수익금액을 조정해서 반영하라 했었는데요. 일단 수익금액 조정명세서 클릭하시고 매출 누르신 다음에요. 위에 보시게 되면 매출 조회라고 나와 있죠. 매출 조회를 누르시게 되면 결산서 상에서 수익금액을 갖다가 확정해 놓은 것들이 있답니다. 그걸 그대로 이용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항목을 눌러보시게 되면 상품 매출이 있고요. 제품 매출. 항상 이 두 가지는 상품 매출, 제품 매출 이 두 가지는 항상 주어져요. 이건 그대로 사용하면 되는데 문제는 요거죠. 공사 수익금액. 얘도 수익금액으로 인식한다는 얘기를 합니다. 나머지 이자 수익이라든지 외화 평가 이익이라든지 자비익이라든지 얘네들은 일단 재무회계에서는 이익으로 잡혀 있고 수익으로 잡혀 있지만 법인세법에서는 이를 수익금액으로 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 항목만 하나씩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상품 매출 확인 누르시게 되면 금액이 이렇게 반영이 될 것이고요. 두 번째 또 매출, 제품 매출이 있었죠. 그래서 제품 매출에서 금액 확인 엔터. 다른 거 할 거 없어요. 첫 번째 문제 반영하라는 건 이걸 뜻하는 거니까 이렇게 반영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공사 수익금액 확인 눌러주시고요. 자, 그러면 세 가지 다 반영이 끝났어요. 다음 두 번째 문제 여기 보시게 되면 두 번째 문제에서 수익금액 조정 계산에서 작업 진행률에 의한 수익금액을 반영하래요. 작업 진행률에 의한 반영금액이 어떤 것이냐면 일단 우리 아까 여기 공사 화면을 좀 옆에 해봐서 볼까요?
금액이 잘 보여야 될 텐데. 보시게 되면 공사 진행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 왼쪽에 있는 운정 오피스텔 신축은 공사 기간이 끝났고 2019년 12월 전에 완공이 돼서 수의계약은 처리가 끝났는데, 지금 문제에서는 이 동대문 쇼핑몰 신축 이에 대한 자료를 입력해서 아직 공사가 끝나지 않았으니까 여기 공사 진행률에 의한 수익금액이 얼마인지를 한번 계산해서 반영해 달라는 문제랍니다. 그럼 반영해 달라고 그러니까 우선 밑에 수익금액 조정명세서에서 보편적으로 TT 1급에서는 여기 2번에 해당되는 거라든지 그 다음에 4번에 해당되는 문제들이 요 위에 있는 금액들 수익금액 조정 이외에 한 문제씩 추가적으로 설명이 나오더라고요. 여기서는 지금 2020년도에서는 작업 진행률에 의한 수익이라고 했으니까 물음표를 클릭해 보시게 되면 작업 진행률에 대한 자료 입력하는 게 나온답니다. 공사명은요, 아까 동대문 쇼핑몰 신축 입력해서 알려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주 동대문 물산에서 도급했죠. 도급했다는 건 여기 해달라고 의뢰를 했다는 뜻이겠고요. 날짜는요, 여기 두 개를 구분하게 되어 있네요. 95년 1월 1일 이후, 그 다음에 이전, 95년 넘었으니까 선택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머지 자료들은요, 대부분 있는 자료 어떻게 입력하는지만 이해하시면 될 것입니다. 옆에다가 이렇게 비껴놓고요. 한 분이요. 자, 여기 동대문 쇼핑몰 신축에 있는 숫자들을 지금 여기 화면에서 보이는 대로 여러분들은 공사기간, 도급금액, 총공사 예정에 있는 자료 그대로 다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보시는 대로요. 자, 여러분들은 이거 보시면서 하고 여기 교재나 시험지 출력된 거 보시고요. 자, 이 옆에 놔두고서는 저도 보고서 입력을 그대로 여기다 하겠습니다. 자, 도급금액은 얼마라고 나와 있냐면 35억이라고 나와 있네요. 35억.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고요. 총 공사비 누적액, 총 공사비 누적액은 지금 9억 원으로 나와 있네요. 9억 원. 총 공사비 예정액은요 30억 원으로 되어 있어요. 진행률은 자기가 알아서 계산이 될 것이고, 여기서 계산돼서 나와 있는 게 무엇을 뜻하는가 봤더니, 지금 여기 도급금액이라든지 총공사비 누적액, 총공사비 예정비, 즉 이 말은 30억이 총공사 예정비인데 지금 공사비가 지금 9억이 들어갔다면 작업이 진행된 상태는 30%이므로 30%에 대한 수익금액을 인식해서 이만큼이 돼야 한다는 게 법인세법의 계산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회사에서 계상해 놓은 금액을 보면 이 금액 중에서 공사를 시작하고 전기 말까지 회사에서 수익금액으로 인식한 금액은 7천만원을 인식해 놨다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올해 당기의 수익금액으로 계산을 해놓은 수익 계산 금액은 9억 3천만원을 갖다가 수익금액으로 계산했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법인세 계산을 할 때 기성고 계산한 금액은 작업 진행률에 의해서 30%가 계산됐다면 도급액 35억 중에서 10억 5천이 나와야 되는데, 회사에서 계산해 놓은 금액은 이거 두 가지 합쳐보니까 10억이에요. 그래서 법인세 조정할 때 수익금액으로서 5천만원이 발생된 것을 반영해야 됩니다라는 걸 계산한 거예요. 그러면 수익금액은 법인세법에 따라서 5천만원을 더 포함시켜줘야 된다는 얘기가 되죠. 계산은 됐으니까 오케이 끝났고요. 여기 저장 꾹 눌러주시고요. 그런 다음에 다시 수익금액 조정 계산으로 이동하세요. 그럼 아까 처음에 화면 나오죠?
여기 우리가 지금 계산했던 첫 번째 여기 항목 금액이 이렇게 나와 있죠. 남아 있는 거 수익 금액에다가 지금 우리 회사 결산서상 수익 금액에다가 얘를 더해줘야 된다는 뜻이에요. 법인세법에서는 수익 금액 그렇게 계산하겠다고 하니까, 그래서 공사 수익 금액에다가 이 5천만 원을 그대로 따라서 입력해 주시면 된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금액은 5천만 원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예, 끝났어요. 자, 이렇게 계산은 끝났고 5천만 원 반영한 거에 대해서는 법인세법에서 지금 우리가 이걸 조정을 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 합계 등록 세무조정 해야 되죠. 합계 등록 클릭하셔가지고 여기다 나와 있는 것처럼 공사 비선고 차액 해가지고 5천만 원 이렇게 입력해 줘야 돼요. 얘는 당연히 유보 올해 처분된 거기 때문에 유보 발생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죠. 얘는 입금 산입의 세무조정은요, 입금 산입 해당되는 금액에 유보 발생 올해는 말에 또 처리하겠죠. 이렇게 처리를 해주시면 되는 것이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거 해당되는 거 설명을 한번 해봐 드렸고요. 그 다음에 저장 누르시고요. 복귀. 첫 번째 문제는 끝났어요. 자, 두 번째 문제 볼까요? 자, 두 번째 문제는 감가상각비 조정 명세서라고 나와 있네요. 감가상각비 조정 명세서. 한번 켜놓고 되겠다. 자, 감가상각비 조정 명세서에서 여러분들이 세무조정 하실 때 먼저 기억을 해주실 사항이 무엇이 있을까 한번 먼저 정리를 해드려 볼게요. 감가상각비에서 여러분이 정리하실 사항들은, 일단 감가상각비는 법인세 조정에서 자본적 지출이라는 용어하고요, 그 다음에 수익적 지출, 우리 재무회 시간에 다 배웠던 항목들이랍니다. 근데 이 중에서 문제가 되는 게 무엇이냐면, 자본적 지출에는 자본적 지출을 갖다가 우리는 자산 처리하기로 배웠었죠. 이렇게 자산 처리로 자본적 지출을 자산 처리를 하게 되면 제대로 처리했기 때문에 얘는 세무 조정사항이 없어요. 세무 조정사항 없음. 그런데 문제는 자본적 지출인데 얘를 비용 처리한 경우에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자본적 지출 사항을 비용 처리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여기 문제에서 보시게 되면 여기 지금 2번 문제가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 문제로 나오고 제일 많이 출제되는 형식 중에 하나랍니다. 자료는 여기 보시면 회사는 2019년 7월 1일 기계장치를 취득하면서 지출한 자본적 지출액을 500만원 수선비로 회계 처리했다. 바로 여기 비용 처리했다는 말이죠. 수선비라고 하는. 이랬을 때 세무조정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는 문제인 거죠. 수선비로 회계 처리했다면 일단 이는요 송금에 포함시킵니다. 송금 산입한다는 뜻이 아니라 포함시켜가지고 올 당기에 해야 될 즉시 상각 의제로 시부인 계산을 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시부인 계산이란 또 무슨 말이에요? 시부인 계산은 지금 감가상각비는 법인세법에서 인정하는 그 감가상각비 한도액이 있는데, 그 한도액에 포함이 안 되면 한도액이 부족하면 다
송금으로 인정되는 것이고, 만약에 그 송금을 그 한도액을 넘어가게 되면 송금 불산임으로 송금 올해 단기에 인정 못 받게 된다는 걸 뜻해요. 일단은 자본적 지출이었을 경우에, 자본적 지출이었을 때 자산 처리하는 건 우리가 재무회계에서 제대로 처리한 거기 때문에 세무조정사항은 없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고요. 문제는 자본적 지출을 이렇게 비용으로 처리했을 때 이런 계산, 이런 것에 적용이 된다는 걸 우선 하나 알아두셔야 되고, 두 번째로는 수익적 지출일 때, 우리가 배운 건 수익적 지출은 우리 비용 처리하라고 배웠죠? 비용 처리하라고 배웠는데, 수익적 지출일 때 자산 처리했을 때 그때도 당연히 세무조정이 필요하게 된답니다. 그래서 수익적 지출인데 자산 처리해 놨다 그러면 얘는 당연히 기본적으로 송금 산입을 시켜줘요. 원래 자체가 비용이었기 때문에 송금 산입으로 인정을 해주긴 하겠지만, 비용으로요, 자본적 지출로 처리해 놓았다 할지라도요, 얘를 갖다가 세무조정이라고 그랬죠. 세무조정은 송금으로 산입 해주고요, 얘는 유보를 발생시켜요. 왜? 아직 없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자산이 나중에 처분될 때 여기 유보시켜놨던 이 송금 산입액을 인정해 준다는 얘기죠. 자, 수익적 지출에서도 마찬가지로 수익적 지출을 비용 처리했다면 재무회계에 따라서 제대로 처리한 것이기 때문에 이때도 마찬가지로 세무 조정사항은 없습니다. 이렇게 없다. 그럼 문제는 간단해지죠?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거, 감가상각비와 관련돼서 자본적 지출이냐 수익적 지출이냐 구분할 줄 아셔야 되고요. 자본적 지출을 자산으로 처리했을 경우 제대로 한 거죠. 수익적 지출을 비용으로 처리했을 경우 얘도 제대로 처리한 거죠. 세무조정 없지만 문제는 언제가 문제다? 바로 여기 자본적 지출을 비용으로 처리했을 때, 그 다음에 수익적 지출을 자산으로 처리했을 때. 자, 여기서도 사실은 비용 처리했을 때도 두 가지로 나뉘어져요. 어떻게 나뉘어지냐면 상각 자산, 감가상각을 할 수 있는 자산인 경우에는 얘가 즉시 상각 의제로 시부인 계산을 하게 되고요. 만약에 비상각 자산, 토지 같은 거요, 거기에 대해서 처리를 했다라면 얘는 송금으로 비용 처리했기 때문에 송금으로 인정을 안 해주죠. 송금 불산이, 왜? 자본 자산으로 처리해야 할 계정이기 때문에 송금에는 해주지 않고 이를 유보를 시킨답니다. 그래서 지금 주로 많이 출제되는 항목이 이 항목이므로 여러분들이 기억해 놓을 때에도 이 정도만 세무 조정이 된다고 기억을 먼저 해 놓으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으시네요. 이게 가장 기본적인 틀이에요. 자, 그렇게 설명을 해드리고, 그러면 내용은 이런 내용이 있는데, 여기 감가상각비 조정에 대한 문제가 나오게 되면 우리는 무엇을 생각을 해야 될까? 기본적으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문제에서 실행하라는 순서대로만 내용을 처리하시면 되게 될 텐데요. 감가상각비 조정 명세서에 대한 내용들 잠깐 보도록 할게요. 자, 내용을 보니까 감가상각비 작년도에 비품, 난방기에 대해서 송금 불산했던 항목이 있다고 나와 있죠. 그다음에 얘도 유보됐네요. 그거 어떻게 알아요? 여기 나와 있는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 명세서는 전년도에 지금 감가상각 한도액을 초과해서 유보된 항목들을 관리하는 표랍니다. 그래서 세무조정할 때는 전년도 거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가 없어서는 안 될 표라는 얘기죠. 자, 두 번째 자료를 보니까 뭔진 모르겠는데 감가상각제도로 해서 두 가지 항목이 나와 있죠. 예, 여러분들이 감가상각비 조정명세서 여기 세무 프로그램에서 입력하실 때에는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세무 회계 프로그램에 얼마큼 빠르게 정확하게 입력하느냐가 여러분 시험 문제의 관건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입력할 줄도 알아야겠죠. 입력할 줄 알고 난 다음에 반복을 통해서 내용 문제만 보면 이 내용을 어떻게 작성하는 거다 이렇게 바로 해서 여러분이 입력을 반영할 수 있어야지 시간도 쪼들리지 않고 자격시험 취득하는데 좀 더 빨리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러면 문제 한번 읽어볼게요. 자료 1은 자료 1의 감가상각비는 비품 냉난방기에 대한 전년도 상각 부인액이라고 설명해주고 있네요. 자, 일단 이건 상각 부인액 어떻게 처리하는지 한번 보시고요. 두 번째, 회사는 2019년 1월 7일 기계장치를 취득하면서 지출한 자본적 지출액 500만원을 비용으로 처리했대요. 그러면 여기서 아까 해당되는, 여기에 해당되는 항목이죠? 여기서 요거는 아까 얘기했던 여기에 지금 해당되는 항목이란 얘기예요. 즉, 즉시 상각 의지를 적용해서 일단 감가상각비가 그 한도에 초과하는지 안 초과하는지를 계산할 거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제시된 자산 외에는 감가상각을 하지 않는다고 가정한대요. 자, 그 다음에 문제는 좀 뭘 수행하라고 나와 있느냐면, 첫 번째, 감가상각비 조정명세서 작성하세요 되어 있고요. 1번 문제는 감가상각을 산출하기 위해서 고정자산부터 먼저 등록하래요. 문제에서 주어진 자료는 지금 주어진 자료 고정자산을 각각 등록하라고 나와 있고요. 고정자산 등록 관련 자료는 주어진 자료를 최대한 입력하라고 했어요. 필요한 경우에는 회사 계산 감가상각비 수정해서 입력하라고 나오는데 이 말은 또 왜 나와 있을까? 한번 하면서 제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화면을 불러와야 되겠죠? 그래서 감가상각비 여기 있죠? 고정자산 등록하라고 했으니까 클릭하셔서요. 여러분들은 교재 자료 보시고서 입력을 해보시도록 하세요. 저 따라서 저는 요거 옆에다가 띄워놓고 이거 보면서 입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고정자산 자료 2번에요. 201번 기계장치. 기계장치부터 먼저 불러와야겠네요. 기계장치. 해놓고 코드 번호는 201번. 자산명은 포장기계라고 되어 있죠. 포장기계. 그 다음에 취득일은 2019년 07월 01일. 여러분 교재를 보고 하시는 분들은 2021년도로 되어 있겠죠. 저는 여기 지금 기출문제 다운받아서 하기 때문에 기출문제에서 나왔던 연도수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교재를 갖고 계신 분은 교재를 보고서 날짜 입력해 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정률법이라고 그랬고 내용 연수는 5년이라고 했죠. 5년 이렇게 입력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올해 당해 취득했기 때문에 신규 취득 및 증가란에다가 취득원가 5천만원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된다는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경비 구분은 제조로 되어 있죠. 경비 구분은 제조면 여기 500번대를 선택하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업종 코드가 30으로 나와 있어요. 업종 코드는 이 화면에 안 나타나 있습니다. 추가 등록해 보시게 되면 여기 업종 코드라고 되어 있거든요. 여기 30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돼요. 왜 여기다 이렇게 입력하냐고요? 문제에서 아까 최대한 주어진 자료 다 입력하라고 그랬잖아요. 얘가 점수에 7점 대상인지 아닌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자료 입력할 수 있는 거 다 입력하라니까 입력해 주는 게 좋겠죠. 자, 그렇게 해서 기계장치에 대한 거. 자, 그런 다음에 이 기계장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TAT 2급까지 안 배웠던 항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기 문제에서 아까 얘기했던 거요. 이렇게 기계장치 취득하면서요. 7월 1일날 자본적 지출액을 500만원 수선비를 처리했다 했잖아요. 이 수선비를 처리하는데 이 수선비로 자본적 지출을 처리했던 걸 비용으로 처리한 것을 우리 여기다 반영을 해줘야 돼요. 고정자산 입력에다가 어디? 여기 보시게 되면 17번에 여기 17번에 자본적 지출 즉시상각 의제라고 되어 있죠. 바로 이 항목이랍니다. 이 항목에다가 자본적 지출을 수익적 지출로 처리한 금액
금액이 500만원이라고 했죠. 여기다 반드시 이렇게 입력을 해 놓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주의하셔야 될 것은 지금 문제에서 여기 회사 계상액이라고 써있는 감가상각비 이 금액하고요, 여기 20번에 회사 계상 감가상각비 금액이 항상 일치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왜? 얘가 바로 회사에서 지금 회계 처리해 놓은 금액이란 뜻이니까요. 만약에 금액이 다를 때는 여기 사용자 수정 클릭하셔가지고요, 여기다 금액을 주어진 자료로 입력하시면 돼요. 예.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첫 번째 포장기계에 대한 자료 문제에서 주어진 대로 입력을 해 보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입력해야 될 자료가 뭐 있나 봤더니 301번에 비품 입력하라고 나와 있죠. 자, 비품 자료도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품 조회하셔서요. 코드 번호는 비품이 301번으로 입력해달래요. 그 다음에 비품 이분 은행 단방기라고 되어 있고요. 취득일은 2017년 1월 1일. 그 다음에 정률법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내용연수 5년. 그 다음에 경비 부분은 판관비 800번 맞고요. 그 다음에 취득원가는 300. 그 다음에 전기말 상관고객은 125만원. 네,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업종 코드가 5번이라고 나와 있죠. 여기서 누르셔서 업종 코드 05번 이렇게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입력하고 난 다음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여기 회사 계상에 비품에 대해서 여기 회사 계상액은 지금 5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회사 계상 감가상각비가 78만 9,250원 다르죠. 근데 제가 말씀드린 건 요거 금액 똑같이 일치시켜 주어야 된다고 얘기 드렸어요. 여기 사용자 수정 눌러가지고 이 금액을 이렇게 50만원으로 바꿔서 입력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금액을 일치시켜 놓고요. 그럼 나머지 사항들 주어진 자료 다 입력이 됐죠? 근데 지금 위에 여기 자료에 보시게 되면 여기 지금 아까 처음에 문제 볼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냉난방기 비품에 대해서 지금은 송금 지금 부인당한 항목이 작년도에 20만원이 있었어요. 이 20만원을 어디에 반영해야 되느냐면 이거 20만원을 여기 화면 옆에 보시게 되면은요, 이 전기에 송금 부인당한 거라면서요. 여기 보시게 되면 전기말 부인 누계에 얘를 넣고서 다시 계산을 해 보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요 전기말 부인 누계 이 칸에다가 자본금과 적립금 명세서에 있었던 금액을 이렇게 20만원 입력을 해 주셔야 반영이 다 됐다는 얘기죠. 여기까지가 여러분이 감가상각비와 관련된 그 문제 문항에서요. 여기 감가상각비 조정 명세서 이 항목에서 지금 여러분이 반영했던 금액들 또 세무 프로그램에 어떻게 반영했나 봤더니 결국은 고정자산 입력해야 되죠. 고정자산 입력하실 때 자본적 지출액을 수선비로 수익적 지출을 잘못 처리한 경우에 직시상각 의계에 반영해야 된다는 거 하나 좀 보셨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전기에 부인당한 금액도 해당되는 고정자산 입력할 때 이 금액을 전기 부인액에 여기다 이렇게 입력해 줘야 된다는 거 그것도 배웠고 하나 또 추가한다면 여기 회사 계산 감가상각비 계산할 때 옆에 나와 있는 프로그램에 감가상각비하고 금액이 일치한다는 거
이러한 항목들은 지금 TET 2급까지 여러분이 배워보신 항목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항목들은 한 번, 두 번 천천히 이 연습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예, 이렇게까지만 입력하게 되면 프로그램에다가 세무 프로그램에다가 우리가 입력해야 될 항목들은 다 입력이 끝났어요. 그 다음에 문제를 보니까 미삼각분 문제에서 미삼각분 감가상각 주종명세서 작성하라고 되어 있지만 작성할 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3번에도 감가상각비 주종명세서 합계표 작성, 이것도 작성할 거 없어요. 여기 입력한 대로 작성은 다 되어 있고요. 조회를 하고 조회한 결과 의미가 무엇인지 그것만 보시면 되겠고요. 그 결과 여기 소득금액 주종합계표에다가 개별 자산별로 세무조정의 예를 갖다가 우리가 해주는 게 여기에서의 문제랍니다. 그럼 여기서 세무조정할 때는 크게 두 가지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첫 번째로는 지금 한도액이 넘어간 거에 대해서, 또 하나는 전년도 부인됐던 금액에 대해서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세무조정을 해주게 될 텐데, 일단 화면부터 보고 어떤 것만 세무조정을 해주면 되는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건 좀 넘기고요. 자료 입력은 끝났으니 문제에서 지금 미삼각분 감가상각 주종명세 얘를 봐달라 그랬었죠? 클릭만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런 다음에 불러오기를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럼 우리가 지금 입력했던 자료는 유형자산 정리법 두 가지밖에 없었죠? 클릭해서 열어보게 되면 조금 전에 입력하셨던 기계장치, 비품 두 가지가 나와 있거든요. 근데 이 항목들에 대해서 여기 밑에 보시게 되면은 지금 전종같이 조정액 상각 부인 누계액이라고 해서 조정액을 참고하시면 돼요. 상각 부인 누계액. 그다음에 우린 기계장치인데 얘는 기계장치를 두 개 다 합친 항목이고요. 우리는 요 기계장치 여기에 대한 것만 지금 보는 거야. 여기에 대한 항목만 이렇게 봤더니 지금 여기 상각 부인액이라고 387만 2,500원. 얘는 이따가 우리가 세무조정할 때 어떻게 세무조정을 해줘야 되면 말 그대로 상각 부인액이라고 얘기했으니 세금 세무조정은요, 송금 불산입 항목에다가요, 송금 불산입 항목에다가 감가 상각이 이게 뭐에 대한 거죠? 기계장치요. 기계장치에 대한 387만 2,500원 이렇게 해서 얘는 올해는 사용할 수 없다는 뜻이니까 유보 이렇게 시켜서 세무조정을 해 주어야 되는 항목 이 하나가 이렇게 여기서 발생을 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거요. 두 번째 거 냉난방기 눌러보시게 되면 지금 얘만 나와 있는 거 똑같이 요 항목이 있는 게 이랍니다. 어떤 항목이요? 조정액이라고 되어 있죠? 얘는 상각 부인액이 아니라 기왕 부인액 중, 기왕 부인액이라는 뜻은 전년도에 부인했던 걸 얘기하는 거예요. 기왕 전년도라는 뜻이에요. 전년도에 부인당했던 거 송금 추인할 수 있대요. 왜? 상각자산이 차감액이 있으니까 여기 마이너스라서 더 해도 괜찮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20만원 부인했던 거 얘를 갖다가 우리가 송금 추인한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럼 얘는 세무조정 어떻게 하면 되는데요? 얘는 세무조정은 일단 송금 산입 이렇게 해주시고요. 여기다 비품, 그 다음에 얘는 송금 추인액 얼마 20만원 이렇게 해놓고서는 가로 소득처분이요 유보 감소 이렇게 처리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문제와 관련돼서는 감가상각비에서 지금 세무조정사항은 이렇게 두 가지예요. 근데 이걸 보고 하라는 거, 물론 이거 보고 하라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조회만 하시고요. 제가 설명해 드렸던 이런 세무조정은요, 그 다음 파트에 나와 있는 감가상각비 주종명세 합계표, 합계표를 보면 한꺼번에 다 나와 있어요. 얘를 보고 하는 겁니다, 사실은. 아까 그거는 항목들 먼저 조회를 해서 보시는 거고요. 자, 그럼 여기서 보시게 되면은 여기 조정금액이라고 했죠? 이거 보고 한다고요. 이거 보고서 기계장치에 대해서는
여기 상각 부인한다고 했으니까 한도액을 넘어선 금액이 이거란 뜻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기타 자산, 아까 비품이었었죠. 비품에 대해서는 시인 부족해. 올해 감가상각비 계산을 해봤더니 한도액을 이만큼 37만 9천원 450원은 더 할 수 있다 그래요. 근데 우리 지금 그만큼 안 돼 있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만큼 범위 내에서 전년도에 송금 부인당했던 것 중에서 20만원만큼은 송금으로 인정해 주겠다, 이런 뜻을 갖고 있답니다. 그럼 요거를 보시고요. 일단 여러분들은 여기 합계 등록 누르셔가지고요, 금액 나와 있는 것처럼 여기 얘는 송금 불산입이죠. 기계 장치 감가상각비 상각 부인액 밑에 써져 있는 거 보고 저 그대로 이제 입력한 거예요. 금액을 387만 2,500원 이렇게 입력해 주시고요. 예, 유보 아직 처분된 게 아니니까 내년에 다시 한번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비품이죠. 송금 추리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비품, 그 다음에 감가 상각비 송금 추인 해가지고 20만원 이렇게 입력해 주시고, 얘는 유보 감소시켜야 되겠죠. 지난번에 부인당했던 거 이번에 감소. 예, 이렇게 두 가지를 입력하면 감가상각비와 관련된 항목들 세무조정하고 소득처분까지 마무리가 된 것이랍니다. 저장 누르시고요. 다음에 복귀. 예, 이렇게 해서 두 번째까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세 번째 문제를 보시니까, 여기가 아니고, 세 번째 문제가 어디 있어요? 여기 있죠? 자, 세 번째 문제는 퇴직연금 부담금 조정 명세서라고 되어 있어요. 퇴직연금과 관련돼서 또 여러분이 알아야 될 건 무엇이 있을까 봤더니, 퇴직연금 여기 조정명세서와 관련돼서는 재무회계 때 배우셨던 내용 잠깐 떠올리셔야 되겠네요. 퇴직연금과 관련돼서는요, 여러분들한테 우선 확정 기여형 퇴직연금제도 있다는 거요. 확정 기여형은 우리가 D, C라고 불렀던 것이죠. 자, 그 다음에 하나는 지금 여기서 나눈 확정 급여형. 시험 문제 대부분은 여러분 TAT 1급에서는요 DB형, 이 DB형이 대부분이 시험 문제예요. 근데 퇴직연금과 관련돼서는 우선 확정 기여형에서 여러분이 모두 알아두어야 될 사항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우선 알아두시고요. 정리를 간단하게 해드리는 게 맞겠지요. 너무 다른 거 될 게 있을까? 보통 이 퇴직연금 부담금 조정명세서는 우리가 계산할 때요, 얘는 퇴직급여 충당금, 즉 우리 임원이나 사용인들에 대한 임원 또는 사용인에 대한 퇴직을 위해서, 퇴직급여로 사용하기 위해서 충당금을 설정합니다. 이 충당금에서 일부 또는 전부를 외부 금융기관에 예치를 하고 있죠. 이 제도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지금 퇴직연금 제도이고요. 퇴직연금 제도로 사용되고 있다는 뜻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요 퇴직연금을 갖다가 같이 알면서 퇴직급여 충당금도 여러분들이 같이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일단 여기 문제 상황에서 퇴직연금이 나와 있기 때문에 요 퇴직연금에 대한 조정명세서를 어떻게 회계처리 세무조정해야 될지만 먼저 정리해 드릴게요. 퇴직연금 부담금은요, 여러분이 세무조정하는 거 딱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첫 번째, 퇴직연금에서 우리 지급액이 있어요. 작년도에 퇴직연금을 갖다가 얼마 가입을 해놨는데
그 중에 단계 직원들이 퇴사함으로써 퇴직연금을 얼마를 지급했다 이렇게 나오면은 지급액에 대해서 송금 불산입을 해주시고요. 유보 감소 이렇게 처리를 해주셔야 돼요. 퇴직연금 지급했는데 왜 얘가 송금이 아니라 송금 불산입이에요? 그 이유는요. 퇴직연금 같은 경우에는 외부 금융기관으로 이체를 할 때 전액을 다 송금 산입 미리 해놓는다는 얘기예요. 전년도에. 그 송금 산입을 했는데 송금 산입해 놓은 금액 중에서 올해 그 퇴직연금을 해약 또는 퇴직자한테 지급을 했기 때문에 또 송금 산입을 하면 안 되겠죠. 다시 한번 퇴직연금은요. 저기 설정할 때 즉 외부 금융기관에 이체하는 순간 그 금액 전체가 대부분이 다 송금 산입으로 인정을 해줘요. 그래서 세무조정할 때 송금 산입으로 처리를 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여기 당해년도 올해 퇴직금 지급한 게 발생했다면 그 지급액에 대해서만큼은 이번엔 송금 불산입 오히려 송금에다가 넣지는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반대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퇴직연금을 올해 불이백이 있겠죠. 또 퇴직연금이 증가했을 테니까 퇴직금이 증가했을 테니까 증가한 만큼에 대한 불이백 얘는 불이백은 다 송금 산입으로 처리한다 그랬어요. 송금 산입이라고 해놓고서는 또 유보 발생 이렇게 처리 두 가지만 하시면 됩니다. 나머지 항목들은요. 그래서 결론부터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퇴직연금 부담조정금 영세서에서는 세무조정 항목은 이 두 가지예요. 뭐로 기억하시는데요? 퇴직연금을 우리가 해약했거나 또는 해약이라는 뜻은 일부분을 해약을 하겠죠. 직원 중에서 누군가 퇴사했을 때 그 지급한 금액 그걸 우리는 지급액이라고 불러요. 얘는 또 송금 산입하지 않는다고 얘기해 드렸고요. 그 다음에 퇴직연금 또 기말에 불입하는 금액이 있겠죠. 그 불입한 금액을 송금 산입시키라는 얘기 해드린 겁니다. 이 두 가지가 소득처분 항목이다. 어디에서는요? 퇴직연금 부담금 조정 명세서에서는.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 명세서 처음에는 조금 낯설고 좀 어렵겠지만은 이 항목들을 갖다가 어떤 뜻인지 이해를 해주시면서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항목 보시면요.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 명세서 의뢰 퇴직연금. 이 퇴직연금은 외부 금융기관에 이체되어 있는 금액이라고 했었죠. 왜 마이너스가 붙어 있어요? 마이너스가 붙어 있는 이유는 얘는 지금 외부 금융기관에 이체할 때 벌써 송금 산입을 다 시키는 금액들이라는 뜻이에요. 송금 산입 이렇게 해 놓은 항목들이라는 얘기죠. 그러니 퇴직연금 중에서 그 다음에 일부가 지출이 되거나 해약이 되게 되면 걔는 송금 불산입을 시키는 것이기도 하고요. 자, 밑에 거는요. 밑에 퇴직급여 충당부채. 지금 퇴직급여 충당부채가 지금 송금 불산입으로 퇴직급여 충당금이 한도 금액을 넘어서 송금 부인당한 금액이 총 6,900만원이 있다는 뜻입니다. 일단 그렇게만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6,900만원 중에서 어디죠? 전년도에 지금 송금 부인당한 금액이 충당금이 6,900만원이 있었는데 올해 퇴직자가 발생을 했어요. 퇴직자한테 지급한 금액이 두 가지로 나뉘어질 거예요. 몸으로 나눠질 거냐면 퇴직급여 충당금이 줄어든 항목이 있을 것이고요. 또 일부는 여기 퇴직연금에서 지급된 금액이 두 개로 나뉘어져요. 그건 퇴직급여 충당금에서 지급된 금액은 퇴직급여 충당금에서 사용된 금액은 2,500만원이 될 것이고요. 퇴직연금에서는 1,700만원이 지급돼서 총 퇴직금은 지금 4,200만원이 발생했다고 나오는데 일단 여기 내용만 한번 보시고
화면에서 제가 실제로 불러와서 그 차이가 왜 그렇게 됐는지 얘기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2번 보기에 보시게 되면 2번 보기에는 단기 퇴직급여 벌써 세무조정이 되어 있는 상태를 먼저 알려주는 것이랍니다. 단기 퇴직급여 충당 부채와 관련된 세무조정사항은 어떻게 있나 봤더니 올해 퇴직급여 충당 부채에 새로 설정된 금액이 추가로 2억 9,800이래요. 그 다음에 송금산입 퇴직급여 충당 부채 중에서 지금 1,700만원을 사용을 했다고 지금 얘기가 나오죠. 얘는 송금 산입에 대한 항목이고요. 얘는 송금 불산입에 대한 항목을 이렇게 소득 처분했다고 알려주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자료는 이건 뭐 주로 미리 알려주는 금액이긴 한데, 우리 퇴직급여 추계할 때 퇴직급여 추계액은 두 가지를 비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큰 금액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 우리 회사에서 기말 현재 임직원 전원의 퇴사 시 퇴사할 때 30명이라 했는데 그때 계산된 금액은 0이고요. 그 다음에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서 퇴직금 추계액은 이 금액, 이 중에서 큰 금액 사용한다 했죠. 위에 게 이런 사용이 됐다라는데 이건 주로 우리가 직접 계산하는 경우는 좀 적고요. 문제에서 이렇게 가르쳐 주는데 이 자료가 어디에 반영되는 건지, 얘는 보통 퇴직급여 충당금 계산할 때 입력하는 항목이거든요. 이따가 잠깐 보여드릴게요. 결론적으로요. 당사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운영하고 있대요. 퇴직연금 운용자산 규정과 이 계정 이따 조회해 보셔야 돼요. 코드번호는 189번인데 198번 이따가 한번 조회를 해 보셔야 되는 거 이유를 설명해 드리고요. 정기자본금과 적립금 주동명세서를 참고하래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퇴직급여 충당부채와 관련된 세무조정사항은 퇴직급여 충당부채 주동명세서와 소득금액 다 입력되어 있다고 얘기를 하네요. 보통 퇴직연금은 퇴직급여 충당부채와 뗄 수 없는 관계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입력할 때는 항상 두 가지를 같이 비교해서 보셔야 된답니다. 자, 그렇게 설명해 드리고 퇴직급여 충당 문제에서 퇴직연금 부담금 조정명세서 작성하라고 되어 있죠. 여기 첫 번째 수행에 대한 사항은 이미 송금 산입한 부담금 등 계산에 해당 금액 반영하라고 나와 있고, 두 번째 퇴직연금 등 부담금 조정에 해당되는 금액 반영하세요. 마지막으로 소득금액 합계표에 세무조정사항 반영하라는데 얘는 벌써 결론 얘기해드렸죠. 퇴직연금에 대한 지급액, 퇴직연금에 대한 불입액 두 가지만 세무조정하면 돼요. 근데 산식이 만들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입력해야 될 자료들이기 때문에 어떤 자료를 어떻게 입력하는지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블로그요. 법인조정에서 퇴직연금 부담금 조정명세서 밑에서 네 번째 줄에 있네요. 클릭해서 열어보시고요. 자, 문제에서 설명했었던 첫 번째, 이미 송금 산입한 부담금 등의 계산 반영하라 그랬는데 지금 그 항목은 처음 배울 때는 요것도 찾는 게 여간 일이더라고요. 요거 항목하고 여기 2번에 설명한 거 지금 얘를 뜻하는 거예요. 근데 이미 송금 산입한 부담금이라는 뜻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퇴직연금은 연말에 그 외부 금융기관으로 예치할 때 바로 다 송금 처리를 한다고 했었어요. 송금 대상이 되기 때문에 요 금액은 여기에서 뭐부터 여기 안에서도 1번, 2번 나눠져 있죠. 이는 1번부터 처리 순서대로 하는 거라고 제가 말씀을 해드렸었고요. 그럼 여기에는 뭐가 들어가느냐고요? 예, 바로 퇴직연금에 대한 기초잔액과 중간에 회합한 금액, 나중에 추가로 불입한 금액, 마지막 잔액, 그 항목이 나타나는 항목이에요. 그래서 얘는요, 퇴직연금, 여기는 지금 확정 급여형이라고 그랬으니까, 퇴직연금 운용 자산을 조회만 하시면 이 금액들이 나타나는 그대로 반영해서 입력만 해주시면 돼요.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해요.
자, 여기 원장 조회를 해보시게 되면, 저 말씀드렸던 것은 퇴직연금 운용자산 조회해달라 했었죠. 퇴직연금 운용자산을 조회하셔서요, 여기 그 칸에다가 요거만 먼저 입력해주세요. 정기 이월된 기초금액 8,250만원, 그 다음에 직원한테 퇴직금으로, 지금 퇴직금 외부 금융기관에서 퇴직연금 운용자산 중에서 회합된 금액 1,700이에요. 그리고 이번 12월 30일 날 새로 퇴직연금으로 지금 불입된 금액은 1억 5,230. 그래서 현재 잔액은 퇴직연금으로 외부 금융기관에 즉 퇴직연금 운용자산으로 2억 1,780이 있다는 뜻이에요. 이 항목들을 갖다가 여기다가 그대로 순서대로 입력해 주란 얘기예요. 여기 기초금액 얼마 있었다 그랬었죠? 8,250 있었다 그랬었죠? 예. 그 다음에 기중에 직원 퇴사해서 이 중에서 얼마 해약됐어요? 해약액은 1,700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연말에 다시 입금했던 금액은 얼마라고 봤나요? 1억 5,230. 요거 됐다 그랬죠? 그래서 퇴직연금이 최종적으로 2억 1,780이 지금 외부 금융기관에 기재되어 있는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해드린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퇴직연금의 계정들을 갖다가 조회하셔서 여기 자료만 입력해 놓으시고 난 다음에 요 위에 것은 지금 현재 불입된 잔액으로 남아있는 이 금액에서 올해 송금으로 지금 인정받아야 될 금액은 얼마입니까를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얘는 전년도에 벌써 송금 다 인정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 상황을 갖다가 올해 걸로 다시 한번 환산을 해본 자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으네요. 자, 그래서 여기 기초 퇴직연금 예금 기초에 있었던 거 얼마라 그랬어? 이거잖아요. 이거 여기다 그대로 써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15번에는 퇴직연금 충당금 송금, 퇴직연금 중에서 지금 송금 부인당했다는 내용 나오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쓸 거 없고요. 그 다음에 16번은 기중 퇴직연금 수령액 해약액 이거잖아요. 이거 여기다가 그대로 입력해 주시면 결국 이 금액이 나올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올해 불입한 금액이 송금 산입 대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기초에 있었던 거는 빼주래요. 얘는 작년에 벌써 송금 산입 다 시킨 금액이 있고요. 그 다음에 기중에 해약했던 금액 1,700만원 지급됐고요. 그래서 여기 나타나 있는 이 금액은 바로 요 금액하고 같은 금액이잖아요. 여기 나와 있는 이 금액이나 요 금액이나 올해 불입한 금액, 요 금액이 올해 불입하면서 전액 다 송금 산입으로 들어가는 항목들이랍니다. 자, 그렇게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지금 이 퇴직연금 운용자산은 퇴직급여 충당 부채 범위 안에서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퇴직연금 운용자산에 대한 요 부채 내용이 퇴직연금에 관련된 퇴직급여 충당금이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일단 이 화면에 대한 의미부터 여러분이 파악하실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서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제목도 단기말 현재 퇴직급여 충당금이라고 나와 있어요. 여기 화면들은 다 지금 퇴직급여 충당금을 정리해 주셔야 될 사항인데, 퇴직급여 추계액은 올해 지금 퇴직급여가 얼마 전 직원이 퇴사할 때 얼마 지급돼야 된다는 걸 나타내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었죠. 그럼 얘를 갖다가 퇴직급여 충당금 앞에서 조정했던 충당금 조정 명세서에 보시게 되면 회사에서 계상한 그 금액이 회사 계상에 이거 나와있죠. 2억 9,876만 1,370원이 지금 회사 계상액이에요. 즉 전 직원이 다 퇴사한다고 가정했을 때 지급해야 될 금액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뭐 여기 보시면 아까 우리가 퇴직급여로 쌓아놓은 충당금으로 쌓아놓은 거
근로기준법의 퇴직자보험 보장법에 따른 금액, 여기다 자료를 그냥 입력만 하시면 돼요. 뭐 이건 어려운 얘기는 아니니까. 일단 퇴직연금 이렇게 조회했으니까 여기 나와 있는 금액, 퇴직급여 추계액이 지금 3억 8,259만 5천 이만큼이 되어있죠. 아까 그 금액하고 다른데요. 당연히 다르죠. 걔는 올해 추가적으로 추계했다는 뜻이고, 퇴직급여 충당부채라면 원장을 조회해 보시게 되면 아까와 똑같아요. 295번. 자, 퇴직급여 충당부채도 퇴직급여 충당금 적용할 때 기초금액, 기초잔액은 1억 2천. 지금 퇴직급여 충당부채가 사용된 금액은 4,200. 그리고 올해 퇴직급여로 들어간 거. 조금 전에 얘기했던 거 이거였었어요. 흔히 전기에 있었던 금액과 기초예요. 그 다음에 사용된 금액, 요 나머지 차액이 합쳐져서 지금 3억 8,259만 5천 원이 지금 회사에서 계산해 놓은 퇴직급여 충당부채라고 좀 결과 이 금액을 갖다가 써 놓은 거예요. 어디에다가? 여기에다가 이렇게. 자, 이 중에서 단기말 부인 누계액이라고 되어 있는데, 단기말 부인 누계액 요걸 계산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내용이요? 일단은 원리만 알아두시고 의미는 좀 이렇게 설명해 볼게요. 퇴직급여 충당금 중에서 퇴직급여 충당부채는요, 정기 거는 단기말 부인 누계액은 어떻게 계산하느냐면, 일단 전년도에 부인 누계액 아까 얼마가 있었느냐면 66,900만 원이 있었죠. 화면 여기 퇴직급여 충당부채 전기에 부인당한 거 6,900만 원. 예, 일단 얘를 여기다가 문제에서는 대부분 다 가르쳐 주는데 여러분이 그 의미를 해석하기가 힘들어서 잘 못 받아치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뭘 계산해야 되냐면, 여기서 이 송금 불산입해서 올해 퇴직급여 충당부채 지금 아까 계산해놨던 요것도 다 충당금은 송금 불산입이에요. 충당금은 기본적으로 송금 불산입이고, 그 다음에 그 중에서 여기 1,700만원, 얘는 지금 직원이 퇴사함으로 인해서 이 충당금을 사용한 금액이 1,700만원이라는 뜻이에요. 어디에서? 퇴직연금에서. 그래서 여기 단기말 부인 누계액 계산할 때는 지금 얘는 퇴직연금에 관련된 것만 계산하는 거예요. 얘를 계산하실 때는, 자, 처음에 정기에 부인됐던 거 6,900만원. 이 중에서 지금 1,700만원은 직원 퇴사함으로 해서 퇴직급여 충당금이 사용됐어요. 원래 퇴직금은 얼마였었느냐면, 이 사람이 4,200만원이 퇴직금이었었어요. 퇴직금이었는데, 그 중에서 퇴직연금에서 1,700만원 사용했고, 나머지 2,500만원은 여기 퇴직연금에 반영되는 게 아니라, 이 2,500만원은요, 2,500만원은 퇴직급여 충당금에 반영이 되어 있어요. 왜? 얘는 퇴직급여 충당금, 회사에서 그 금액을 빼고, 은행에서, 퇴직연금이 지급된 건 1,700만원만 지급이 됐기 때문에, 여기서 계산상 요것만 계산을 해준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저기서 올해 퇴직급여 충당금 부인당한 거, 올해 거 얼마 있다랬냐면 2억 9,876만 1,000원, 1,370원, 이렇게 나와있죠. 바로 요 금액이 지금 단기말 현재 또 단기말 부인 누계액의 합계 금액이 된다는 거죠. 6,900만원에서 1,700만원 빼주고, 거기다가 기말에 추가 설정한 이 금액이, 이렇게 세 가지 금액을 계산해서 여기에다가 금액을 갖다 반영해 주시면 돼요. 그 금액을 계산해 봤더니 얼마가 계산이 되느냐면, 수학률을 또 두들겨 봐야겠네요.
단기말 누적 금액은 45,761 370 이 금액이에요. 그래서 단기말 부인누계 전체 퇴직급여 추계액은 38,259만 5천원 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부인누계 합계 금액은 얼마가 되느냐면 여기서 써놨던 금액대로 3억 5천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다 반영을 하고 보니 지금 여기 조정금액이라든지 뭐 퇴직급여 한도에 이 금액이 지금 퇴직급여 충당금 퇴직부담금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 외부 금융기관에다가 우리가 최대한대로 퇴직연금을 납입함으로써 송금으로 인정받을 그 금액이 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우린 지금 예치금은 외부에 나가 있는 거 이 정도밖에 안 되죠. 여기가 많이 나와 있다는 뜻이긴 하네요. 자, 이렇게 해놓은 결과 때문에 우리가 이 금액에 대해서 세무 조정을 해줘야 되겠죠. 자, 세무 조정을 해줘야 될 금액은요, 자, 우리가 아까 지급했던 뭐였었죠? 퇴직연금 지급액은 1,700만원. 얘는 송금 불산이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얘는 유보 감소를 시켜주시고요. 그 다음에 왜 송금 산입해야 될 금액 퇴직연금 불입액. 퇴직연금 불입액은 불입하는 금액 외부 금융기관으로 다 나가는 항목들이기 때문에 얘는 다 송금으로 이렇게 보낼 때 송금으로 먼저 입력해준다 그랬죠. 유보 발생. 이렇게 두 가지 항목을 입력해 주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여기 세무조정까지 마무리가 된 것이랍니다. 저장해 놓으시고요. 위 항목들도 저장. 이렇게 하게 되면 퇴직연금 부담금 조정금 명세서에서 마무리가 됐네요. 자,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고요. 자, 그 다음 문제 볼까요? 자, 4번 문제는 지금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 조금 전에 그 합계표 봤던 것들을 갖다가 거기 세무 조정과 소득 처분을 해 주라는 문제예요. 외상매출금 하나가 보여지고 있고요. 여기 1번부터 5번까지 항목이 설명이 쭉 나와 있는데, 어떤 면에서 보면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내용들만 잘 이해를 하고 있다면 그냥 갖다가 어떤 특정한 서식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이 내용을 아는 대로 세무조정과 그 다음에 소득 처분을 해주시기만 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이 항목들을 어디다가 써주라고요? 여기 나와 있는 여기 세무조정 참고 자리의 내용들을 좀 이따가 여기서요 프로그램에서 여기 소득금액 조정합계표 우리 여지껏 입력했던 거였었죠. 여기다가 세무조정과 소득처분 여기 해당되는 게 있다면 여기에 세무조정과 소득처분 이렇게 두 가지를 해주시면 돼요. 여기다 입력하기 전에 문제를 보고서 제가 그 세무조정과 소득처분을 하나하나 천천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1번 문제. 전기에 부도가 발생하여 대손 처리했는데 외상매출금 35,400은 대손 요건인 전 이번에 전기에 부도가 발생했는데 대손 처리 요건이 충족됐다고 나오고요. 그 다음에 비만 계정 인식하라는데 비만 계정은 이런 거래가 있었다는 사실을 증빙으로 남기기 위해서
얘 1,000원만 남겨놓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1,000원 남겨놓고 이를 세무조정을 한다면 첫 번째 여기다 할까요? 1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세무조정사항은 이제 송금에 산입해야 되겠죠. 요건이 충족되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송금 산입 이렇게 해주시고요. 금액은 정기 대송금에 대해서요. 금액은 1,000원은 빼야 돼요. 3억 5,399만 9천원 이만큼까지만 해주시고요. 이제 송금 산입이 됐으니 우리는 유보하고 감소를 시켜줘야 되겠죠. 이렇게 첫 번째 항목은 이렇게만 입력하시면 세무조정과 어디에요? 여기 자본금과 소득금액 조정합계표에 이렇게 그냥 입력만 하시면 돼요. 1번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되게 단순한 간단한 문제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내용만 구분하실 수 있다면은요. 자, 이번 두 번째 거는 읽어보시고 세무조정은 어떻게 해야 될까? 손익계산서의 법인세 등 계정에 반영되어 있는 법인세와 법인지방소득세 얼마라고? 예, 이는 무조건 송금 불산입하기로 했었죠. 송금 불산입 하기로 했었고요. 금액은 법인세 등 해놓고 1억 1,918만원 이렇게 하고요. 이는 기타 사회 유출로 처리한다 그랬죠. 기타 사회 유출로 처리합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이건 연습 많이 해봤던 항목이니까. 세 번째는요, 손익계산서의 자비 계정에 반영되어 있는 68,000원은 업무용 자동차세 과원화금에 대한 지방세, 세금과 공과였긴 했는데 오히려 지방세를 환급을 받았대요. 원래 지방세 환급금은 입금 불산입 항목인데요. 여기서 지방세 환급금에 대해서 여기다가 입금 불산입 항목이고요. 입금 불산입은 이 계정이 벌써 손익계산서의 이익에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요. 여기 쓰기는 지방세 환급 가산금 68,000원 이렇게 놓고 얘는 기타로 표시를 합니다. 기타 쓰는 이유는 여기 이익 계정은 결국 당기순이익으로 갈 것이고 당기순이익을 갖다가 자본계정으로 갈 것이기 때문에 얘는 입금에다 산입시키지 않고 자본계정으로 갔다. 그래서 보통 기타로 표시를 해주시면 된답니다. 그 다음에 4번의 것은요, 단기에 발생한 매도가능증권 평가이익. 매도가능 평가이익은요, 법인세법에서 법률에 의한 금융업 아니면은 임의평가는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근데 벌써 우리 재무 회계에 의해서 지금 매도가능증권 평가이익이 자본계정이 기타 포괄 손익 무계획으로 계상되어 있으니까 계상되어 있는 금액을 먼저 일단은 입금으로 인정해 줍니다. 입금 산입해서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 금액은 120만원 해주시고요. 입금 산입한 다음에 얘는 유보 발생으로 해주시고요. 자, 이거에 똑같이 입금 얘는 지금 평가한 것을 법인세법에서는 인정해주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세무조정하면서 매도가능증권 평가 이익에 대해서 입금에 들어가 있으므로 입금 산입으로 넣어 주었다가 다시 얘를 송금 산입으로 다시 빼버립니다. 그래야지 세무조정으로 인해서 금액이 차이가 없게 될 테니까요. 얘는 왜 어떤 걸 송금 산입으로 해줘요? 의도적으로 매도 가능 증권 얘에 대해서만큼이에요. 평가 이익에 대해서는 입금 산입으로, 매도 가능 증권이 자산값이 증가한 것만큼은
송금으로 어떻게 빼버린다는 얘기죠. 왜? 얘는 반영되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왜? 여기는 법인세법에서는 평가이익이 외도관용증권이라든지 임의평가에 대해서는 입금으로도 송금으로도 인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넣어놨다가 그대로 빼버리는 그런 효과를 갖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얘는 이렇게 해주시고요. 얘는 유보 감소를 시켜야 되겠죠. 자, 근데 이렇게 나오는 계정이 지금 우리가 배웠던 자본 계정의 기타 포괄 손익 요계액에서 회계 처리할 여기 세무 조정할 때 얘가 워낙에 번질나게 반복적으로 많이 질문을 하는 사항이에요. 왜? 세무 조정 계정이 하나가 아니라 이런 넣었다 뺐다 두 가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정확히 알고 계시면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더라도 헷갈리지 않으실 수 있지 않을까. 이거하고 똑같은 내용의 것이 뭐가 있느냐면요.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던 재평가 잉여금이에요. 계정 똑같습니다. 계정만 다르고 처리 방법이 재평가 잉여금은 재평가 잉여금이 발생한 거에 대해서 똑같이 입금 산입으로 인정해줘, 계산을 해줬다가 유보 발생으로 해줬다가 여기 만약에 토지를 갖다 재평가한 잉여금이었다면 토지를 갖다가 그만큼 유보 감소를 시킵니다. 그래서 더해주고 빼주고 해서 차이가 나지 않도록 평가 규정이 이렇게 한 거거든요. 그럼 여기 매도관용증권이라든지 자산 재평가 잉여금은 둘 다 공통점이 뭐냐?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이 들어있는 자본계정이라는 얘기죠. 회계 처리가 같은 방법으로 이루어지니까 같이 기억을 해주세요.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에 대한 항목이라서 처리 방법도 같다. 까먹지만 않으면 나오던 문제들 매번 반복적으로 이렇게 나와요. 자, 마지막 거요. 5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세금과 공과금에는 토지 취득세 365만원과 전기요금 납부지연으로 인한 연체 가산금, 전기요금 얘는 비용으로 송금으로 인정해주기로 했어요. 그래서 손댈 필요가 없습니다. 세금과 공과라는 비용 규정에 가산금, 연체 가산금 비용으로 처리해놨기 때문에 제대로 처리한 거라서 세무 조정할 사항은 없는데, 문제는 세금과 공과금 얘는 비용 계정이에요. 근데 취득세가 이만큼 들어갔다면 얘는 자산 계정이잖아요. 자본적 지출에 해당되는 거니까. 근데 세금과 공과 계정에 이 금액이 들어가 있으니 당연히 비용으로 인정해 줄 리가 없겠죠. 그래서 얘는 세금과 공과라는 비용 계정에 대해서 그 취득세인 거 송금 불산이 당연히 안 시켜줄 거고요. 비용을 인정 안 해주고 여기 토지 취득세에 대해서 365만원 이렇게 해주고요. 이는 나중에 토지가 처분될 때 그때 하라고 유보 시켜놓는다는 얘기죠. 유보 발생으로 처리하게 되면 돼요. 지금 5가지에 대한 문항에 대해서 아까 보여드렸던 여기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에다가 여러분이 순서대로 이렇게 쭉 반영해서 입력을 해주시면 된다는 얘기죠.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해요. 자, 여기 화면 띄우시고요. 첫 번째 거는 송금 산입이라 그랬죠. 송금 산입의 세무조정은 여기서 대송금 부인 된 거요. 여기서 전기 대송금 부인에 해가지고 금액은 45,399만 1,000원. 이 송금 유보 감소 시켜 놓으시고요. 두 번째 거 법인세는요 송금밀산입이죠. 그래서 여기다는 법인세 등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금액은 1억 1,908만원. 이는 기타 사유 처리합니다. 됐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입금불산입. 입금불산입은 이쪽이죠. 지방세 환급금이요. 지방세 환급 가산금. 환급 가산금 금액은 68,000원이었고요. 68,000원에 대해서 얘는 기타로 처리해 줍니다. 기타
자, 그 다음에 입금산입. 매도 가능 증권에 대해서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에 대해서는 입금으로 먼저 반영시켜 주고요. 120만원. 그 다음에 이는 유보 발생. 다시 그만큼을 똑같이 매도 가능 증권 자산에 대해서 송금으로 120만원 입력하고 이돈 유보 발생. 이렇게 처리 2개 해주시라고 그랬고요. 토지 취득세는 당연히 인정 안 해준다 그랬죠. 토지에 대한 취득세. 예, 송금 불산입 항목이고요. 365만원 유보 발생.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게 되면 필요한 자료들 입력이 다 끝났고, 요게 바로 여러분 문제 나왔던 이 문제에서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에 대한 문항이 이런 식으로 출제가 돼요. 이 항목들은 여러분이 세무조정과 소득처분만 구분을 잘 하시면 어렵지 않게 입력해서 답을 맞출 수 있는 항목이 된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기부금 명세서요. 기부금 조정 명세서 여기서 주로 간단하게 정리를 해놓고 넘어가면 좋을 게 무엇이 있을까 봤더니, 기부금과 관련돼서는요, 기부금과 관련돼서는 첫 번째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요, 요거 유탈해야 되겠다. 첫째, 요 기부금 조정 명세서는요, 여기 소득 금액 조정 합계표, 여기 들어가는 항목이 아니에요. 즉, 기부금 조정 명세서는요, 세무 조정 합계표에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에 반영하는 세무 조정 항목이 아니라는 걸 갖다가 우선 아셔야 되겠고, 그러다 보니까 기부금 조정 명세서는요, 반드시 바로 이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 얘가 다 확정이 되고 난 다음에 얘를 확정시키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기부금을 갖다가 조정을 해주셔서 이 금액이 법인세 과세 표준과 조정 명세서에 반영이 되도록 해주는 절차가 필요하다는 거, 이것도 먼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기부금이란 뜻도 잠깐 설명해 드리면, 기부금이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기부금이란 우선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또는 불특정 다수에게 공급하는 것을, 내는 것을 우린 기부금이라고 부른답니다. 이 기부금에는 우리가 배웠던 기부금 크게 세 가지 종류를 구분하셔야 돼요. 법정 기부금과, 두 번째로는 지정 기부금, 세 번째로는 기타 비지정 기부금, 이 세 가지 중에서 법정 기부금이나 지정 기부금인 경우에는 송금으로 인정해주고, 보편적인 경우 송금으로 다 인정하는 데 반해서 비지정 기부금은 전에 송금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송금 불산입으로 한다는 걸 큰 틀에서 먼저 기억을 해주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으네요. 그 다음에 여기 기부금과 관련해서 알아두셔야 될 게, 그러면 기부하는 기부금 가액은 어떻게 결정돼요? 모르겠어요. 그냥 기본적으로는 시가라고 기억을 해주세요. 기부금 가액은 뭘로 결정된다? 예, 시가로 결정되는 것이 보편적인데, 지금 여기 기부금 중에서 가액 결정할 때 이런 게 우리 이제 시험 문제로 많이 출제가 돼요. 현물 기부했을 때와 그 다음에 미지급 기부를 했을 때 차이점이 무엇일까? 미지급 기부도 돈을 아직 지급은 안 했다는 뜻이에요. 근데 얘는 현금주의로 우리가
세무조정을 갖다가 처리를 해요. 미지급 기부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가지회사에서, 법인에서 가지급금으로 처리해서 기부를 하는 경우. 가지급금으로 처리했다면 일단 돈은 나갔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당의 송금으로 반영이 된다는 뜻이고요. 만약에 얘가 미지급금으로 기부금이 나갔다면 이는 실제 발생한 과세 연도 송금으로 인정하겠다는 얘기예요. 바로 이 미지급 기부금 중에 대표적인 게 뭐였었냐면 어음으로 기부하는 경우예요. 어음으로 기부했는데 기부는 올해 했지만 어음의 만기 날짜가 올해가 아니라 내년이라면 얘는 송금 불산입 시킨다는 얘기예요. 가지급금인 경우에는 송금 산입시킨다는 뜻이고요. 또 과세연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미지급 기부를 할지라도 가지급금 규정으로 했을 때와 어음을 했을 때 그 내용이 달라진다는 얘기고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기부금과 관련해서 문제에서 잘 출제되는 게 여기 나온 것처럼 이렇게 어음기부, 어음기부인 경우에는 경상북도 도청에다가 법정기부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법정기부는 올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따가 우리 얘를 표시해 줄 때는 기타 기부금으로 바꿔서 표시를 해 주셔야 돼요. 기타 유형을 법정이 아니라 기타로 해서 표시해 주셔야 됩니다. 그 정도만 우선 참고해 주시면 되겠어요. 그럼 제가 설명해 드린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자, 기부금 중에서는 법정 기부금, 얘 또 이따가 다 표시만 하면 돼요. 얘는 내년에 아직 올해 기부가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날짜가 내년이죠. 그래서 얘는 기타로 표시해 준다는 거. 그 다음에 장학지당 기부금, 지정기부금이고 향후에 이런 거 말이죠. 세무조정해야 되는 게 얘예요. 얘는 비지정기부금으로서 송금, 불산임이고 기타 사유 이출로 처리한다.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제품을 갖다가 기부했는데 종교단체라 그랬고 여기 기부금이 판매 목적으로 생산한 컴퓨터를 판매 목적 컴퓨터 특수관계 이때요. 지정금체 현물 기부했다. 그럴 때는 어떤 걸로 한다? 특수관계인 지정기부인 경우에는 원가, 시가, 무조건 시가는 아니고요. 원가하고 시가 중에서 높은 금액으로 기부금을 결정한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자, 전반적으로 그냥 기부금에 대한 거 이렇게 얘기를 해보았으니 세무조정자료 참고해서 마무리 지어보도록 할게요. 기부금 명세서는 계정별로 이따가 우리가 세무 프로그램에 입력할 때는요, 먼저 여기 기부금 명세서 클릭한 다음에 계정별로 원장 돼 있는 거 불러올 거예요. 조회 처리하라고 돼 있고요. 두 번째, 기부처의 사업자 등록번호 입력, 사업자 등록번호 입력하지 말래요. 세 번째, 2월 결손금과 정기의 기부금 한도 초과액 2월에 이런 건 없다고, 계산 복잡하니까 없다고 하라고 그랬고요. 자, 그 다음에 4번, 기부금 계정 이외에는 기입력된 자료 이용하기로 한다. 등등 되어 있네요. 그런가 보다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근데 여기 기부금에 대해서 내용, 항목, 날짜 다 나와 있는데 금액이 없어요. 금액을 이따가 보면서 정해보도록 할게요. 평가 문제는요, 일단 기부금 조정명세서 작성하래요. 기부금 명세서 작성하고 소득금액 조정합계표에 세무조정사항 먼저 반영하래요. 그것도 오케이. 기부금 명세서, 그 다음에 기부금 조정명세서 작성하고 법인세, 과세표준, 소득명세서에 반영하래요. 지금 네 가지 전체로 한번 하나씩 순서대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프로그램 불러와야겠죠. 프로그램에서 혹시 모르니까 얘는 저장해 놓고요. 전체에서 기부금 조정명세서는 과목별 세무조정 맨 밑에 있죠. 자, 여기서 첫 번째 문제에서 여기 띄워놓고 해볼까요? 자,
자, 기본 명세서는 첫 번째 여러분 문제에서 보는 것처럼 얘를 갖다가 작성해달라는 얘기예요. 기부금 명세서라고 되어 있죠. 기본 명세서 작성하기 전에 일단 얘는 불러온 자료, 앞에서 입력된 자료들을 다 불러와야 하므로 새로 불러오기 먼저 클릭해서 네, 그냥 실행하시라고 하면은 금액들이 이렇게 쭉 나타날 거랍니다. 그 다음에 기부금 명세서 클릭하셔서요. 얘도 마찬가지로 문제에서 계정별 데이터, 원장 데이터 불러오기로 되어 있죠. 얘로 기부금을 몽쉘이 다 불러올 거예요. 예, 하고 하면은 여기 입력했던 자료에 대해서 한국대학교, 경상북도청, 장학회 별 순서를 쭉 나와 있잖아요. 금액까지. 예, 이렇게 해놓은 다음에 또 아까 사업자 등록번호는 굳이 입력하란 말 없었어요. 냅두고. 자, 첫 번째, 이 법조금 기부금이라고 알려주고 있죠. 자, 두 번째 기부금, 독도 지키기. 얘도 마찬가지로 법정 기부금이긴 한데, 아까 얘는 어음이었었어요. 어음이었기 때문에 지금 법정 기부금으로 올 단기에는 집어넣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얘는 기타로 선택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지정기부금, 얘는 지정기부금이래요. 향후에도 기타, 법정도 지급도 아니고 얘는 비지정기부금인 경우에는 이렇게 기타로 설정을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 얘는 제품인 경우에 지정기부금이죠. 지정기부금. 우리 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이렇게 법정인지 지정인지 등등 그것만 구분해 주면 된대요. 그래서 지금 현재 발생된 금액 지정을 해줬고요. 기부금 송금 한도의 계산으로 이동. 예, 그냥 이동하시면 돼요. 그리고 금액들이 쭉 나와 있고요. 자, 이 중에서 우리가 계산해야 될 게 근데 하나가 있었어요. 뭐냐면은 학교에 등록을 누르셔가지고 기타 기부금 있죠? 기타 기부금에 대한 소득 처분을 해주셔야 돼요. 기타 기부금은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그 어음기부금 있죠? 이거 해놓고 기부금 어음기부금 꽤 이상한가? 기부금 금액은 얼마였었냐면 500만원이었었잖아요. 얘는 송금 불산입에다가 일단 유보 시킨다는 얘기였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비지정 기부금 있었죠. 향토 뭐였었죠? 향후의 기부금이요. 여기 향후의 기부금 금액은 800만원이었었나요? 두 개. 얘는 기타 사회 유출로 처분한다 했죠. 이렇게 두 가지 항목을 기타 기부금에 대해서 세무 조정과 소득 처분을 해주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항목들을 보셔야 된다는 얘기죠. 새로 불러오기 대상은 누르고요. 금액들이 쭉 계산이 됐죠? 그럼 여기서 내용들 한번 잠깐 보시게 되면 1번에서 기부금 명세서 입력했고요. 우리가 지금 해당되고 관심 있는 것은 얘예요. 얘. 한도 초과액 얼마 나왔는지 894,130원이 한도 초과액이 나왔는데 이 한도 초과액을 우리가 배웠던 대로 또 기부금 한도 초과액, 그래서 한도 초과액은 차변에 소득 세무조정한다고 송금 불산입 뭐 이렇게 처리하고 송금 불산이 처분하고 기타 사회 이출은 이렇게 처분 안 한다고요. 얘는 이 한도 초과액은요, 지금 여기서 계산된 이 한도 초과액은 세무조정에 반영되는 세무조정 합계표,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죠.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에 반영되는 그 금액이 아니고요. 이는 법인세 과세표준, 여기 이따가 제가 보여드릴 법인세 과세표준이 세 계산서라고 하는 항목에 이 금액이 자동으로 반영되는 항목으로 들어가 있어요. 즉 여기 기부금에 대한 한도 초과액은
송금 산입, 송금 비산입, 입금 산입, 입금 산입 조정대상 항목이 아니란 얘기예요. 왜요? 보세요. 얘는 일단 저장을 해 놓으시고요. 저장되었습니다. 우리 두 번째 마지막 문제가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 계산서에 반영하라고 했잖아요. 얘를 클릭하셔가지고 여기 법인조정 2에 보시게 되면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얘를 말하는 거예요. 얘를 클릭해서 보시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새로 불러오기. 얘도 입력하는 사항은 없어요. 불러오기만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해놓으시게 되면 우리가 세무조정을 한다는 것은 입금산입, 송금산입 뭐 이런 거 여기 세무조정, 소득금액조정 합계표에 반영되는 걸 뜻하는데 지금 이 조금 전에 기본 한도 추가액은 이런 데다가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조정 계산 합계표에 이렇게 반영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요 금액을 갖다가 기본 한도 추가액에서 계산하게 되면 얘 그래서 조회해서 여기 반영은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그걸 보라는 뜻이었구나, 이렇게 반영이 되는 거구나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된다는 얘기죠. 얘도 저장해 놓으시고 저장을 끝나게 되면 우리가 지금 문제에서 제39에 처음 5가지 여기 보시면 수익금액 조정 명세서, 감가상각비, 퇴직연금 부담금,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 기부금 조정 명세서 5가지에 대해서 한번 제가 처음 쭉 다 설명을 해드려 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참고해서 한번 여러분들도 하나하나 교재 읽어가시면서 여기 기출문제 풀이 해설 읽어가시면서 하나씩 입력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제가 다음 회차 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